혹시 당뇨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습관, 운동 부족, 생활습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성인병이 있죠.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는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약물요법과 스스로의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5만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는 2010년에 비해서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당뇨병 학회에서는 40년 뒤인 2050년에 당뇨병 환자가 59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을 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40대 이상의 성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던 당뇨가 식습관의 변화로 20대와 30대의 젊은 당뇨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2년 20대의 당뇨 치료 환자 수가 4만 명으로 조사되었었는데, 이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4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 전 단계 또는 전 당뇨라고 부르며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혈당 수치보다는 높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2020년 기준 전 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국민의 40%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의 예비군이라는 것이죠. 그럼 간단히 당뇨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강한 신체의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100 아래를 유지하고 식후 1시간 후 혈당은 170 이하, 식후 2시간 후 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지만 전당뇨 단계에서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 되고 식후 2시간 혈당 또한 140에서 200 정도의 사이가 됩니다. 200이 넘어가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병원에서는 더 자세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화혈색소 측정 같은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 전 단계, 즉 당뇨 예비군 상태는 당뇨병의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뇨의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혈당 관리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2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뇨병의 관리법으로 식사량만 줄이면 혈당이 확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만으로 온 당뇨가 아니라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반대로 체중을 찌워야 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정보는 체중 감량을 하면 혈당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하나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병은 아닙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혈당을 낮추지 못하고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계속 상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혈당의 스파이크로 인한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습관 3가지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생활습관 첫 번째는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 조절을 위해서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깨어 있어서 음식을 늦게까지 먹는 경우가 많죠. 아침을 또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 쉬지 못하게 되고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식사를 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는 인슐린 분비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만 지키면 당뇨로부터 자유로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생활 습관의 관리가 필요한데요.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두 번째가 바로 이 스트레스의 방치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만 잘 챙겨 먹고 음식과 운동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콜티솔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 수치를 올리기도 합니다.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29세부터 66세 근로자 5,3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를 했었는데 연구 진행 중에 300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었고요.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에 걸릴 확률이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정제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이란 식물의 원재료에서 미네랄,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대부분 제거하고 당분만 남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식빵과 통밀빵을 섭취한 후 혈당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흰빵을 섭취한 후 1시간 후에는 혈당이 200 정도로 나오고 통밀빵은 140 정도로 흰빵이랑 비교했을 때 통밀빵이 훨씬 혈당이 안정적인 편으로 나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절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식욕이 폭발해서 과다 섭취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단번에 제한하지는 마시고요. 통곡물, 콩, 고구마, 귀리, 비정제된 탄수화물로 대체해서 극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당뇨 예방,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먼저 섭취를 해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채소를 고기보다 먼저 복용을 하고 생선을 밥이나 빵보다 먼저 먹는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을 했고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의 섭취를 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추천하는 접시 식사법이 있는데요. 넓은 접시에 4분의 1은 통곡물 그리고 나머지 빈 부분은 단백질과 과일, 채소로 채워서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식후에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패턴은 먹은 것에 비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간식을 먹지 않았고 공복을 유지했더라도 신체 활동량에 비해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크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 먹는 종류와 상관없이 식후에 계단을 오른다든지 잠깐 산책이라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악의 습관에서 언급되었던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모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쌀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쌀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당뇨 환자 수는 늘고 있다고 하니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흰 설탕, 흰 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하며 또 섬유질이 많아서 우리 몸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예를 들면 잡곡, 통밀, 고구마,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잠깐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당뇨라 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먼저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린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리인데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주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예방하는 기적의 음식 2번째는 당근인데요. 다른 채소에 비해서 당의 함량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해서 볶아서 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주스로도 한번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의 흡수가 올라가서 권하진 않는데요. 당근의 경우에는 주스로 만들어 먹더라도 당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생과일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 당 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생과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음료인데요. 쉽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이 7,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무리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이 음료 한 잔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 슈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드셔보면 분명 단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없냐는 질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발표를 했었지만 2021년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열량 없는 인공 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달달한 믹스커피인데요.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인데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1.5스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적은 양일 수도 있지만 하루에 이 믹스커피 여러 잔을 마시거나 꾸준히 마셨을 때는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섭취를 위함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추천해 드립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알고 계시나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브레인 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의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콜린 성분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속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은 암, 치매의 뇌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의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의 응고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 소화 및 흡수가 저해가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들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서 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란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의 손실과 근육 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주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를 하면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을까요? 이런 차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차 잎속의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을 하는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고 난 다음에 감을 드시게 되면 가벼운 두통이나 설사, 구토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이나 폐결석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들이랑 결합을 해서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 중에 하나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돼서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겼을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람의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 정도나 되기 때문인데요.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뇨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이 있죠.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가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몸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 식사뿐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들이 또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죠.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 가치
가치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으면 그 흡수율이 아주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서 드시면 아침 최고의 식단이 될 수가 있죠.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계란 속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은 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죠.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며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계란과 이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아주 계란과 좋은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주게 됩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므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인 혜택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서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사과를 드시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매실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같은 매실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그동안 올려드렸던 매실, 췌장, 당뇨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 새롭게 엮어보았어요. 가볍게 넘어가기 쉬웠던 맹점과 실정 활용법까지 넉넉히 담았으니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매실을 더 안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매실청을 진하게 타서 한 컵 들이켜면 속이 뻥 뚫린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매실의 유기산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더부룩함을 줄여주지만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숨은 복병이 돼요. 매실청은 매실과 설탕 비율이 약 1대1이기 때문에 밥숟가락 한 스푼, 그게 약 15ml 정도 되죠. 기준당 10g 안팎이 들어있어요. 공복 혈당이 높은 아침 시간에 설탕 시럽을 단숨에 밀어 넣으면 췌장이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지쳐서 당뇨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 이형 당뇨 순으로 악화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혈당이나 췌장 건강이 걱정되시면 매실청 원액은 하루 총량 30ml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물 200ml 이상에 희석해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안전해요. 반대로 평소 식사를 거르기 일수라 위산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분들한테는 적절히 희석한 매실차가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하죠. 매실 속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등 여러 유기산은 침샘과 위샘을 자극해 식사 준비 운동을 돕고 음식 섭취 후에는 지방분해 요소 리파아제의
작용을 촉진해 느끼한 기름기까지 정리해주죠. 다만 유기산이 지나치게 농축된 형태로 들어가면 식도와 위점막을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서 물 한 컵에 매실청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자신의 위장 상태에 맞춰 농도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생매실을 그냥 베어 물거나 덜 익은 매실을 장아찌로 바로 담가 드시는 분도 더러 계신데, 이때는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태가 문제죠. 이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에서 과당 효소와 만나면서 청산가스 형태로 변해서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저혈압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생매실 중독 사고는 해마다 응급실에 보고될 정도로 드물지 않으니 매실을 드실 때는 반드시 5개월 이상 숙성해서 독성을 없앤 뒤 드셔야 돼요.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타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올라가서 항산화 효과도 강화되므로 빨리 맞겠다고 서두르다가 약효만 줄이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매실이 비타민 C 공급원이라고 해서 샐러드에 당근과 함께 곁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비타민 C를 산화시켜버려요. 매실청과 당근을 동시에 먹으면 매실에서 기대한 항산화 효능이 반 이상 사라질 뿐 아니라 위장에 남은 산화 부산물이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부를 수 있어요. 건강식을 노린 조합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당근은 가급적 익혀서 드시거나 매실 음료는 당근 섭취 3시간 이후로 미뤄서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해 주세요. 돼지고기 잡내 제거용으로 매실청을 쓰는 가정도 많은데, 조리 초반에 소량 넣어서 헹궈내는 정도는 무방하지만 양념장 단계에서 다량의 매실청을 붓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돼지고기의 포화지방이 위에 배출을 늦추는데 매실의 시트르산이 위산을 추가로 자극하면서 지방이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가 있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운동 자태가 늦어져서 속쓰림이나 복부팽만 증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매실청은 향만 입히고 나머지 단맛은 양파나 배, 사과처럼 소화가 비교적 수월한 재료로 대신하는 편이 좋아요. 매실이 구취개성에 좋다는 이야기는 경험담으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매실에는 벤조산과 타닌 같은 미생물 억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안 세균 번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위장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올라오는 이 휘발성 가스를 완화해 입냄새를 이중으로 잡아주기도 하죠. 다만 치아가 약하거나 이미 잇몸 염증이 있다면 시큼한 산이 직접적으로 범랑진을 녹일 수가 있으니 빨대 사용이나 입 헹굼으로 산도가 치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장 건강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0대 이후부터는 장의 연동 운동이 둔해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면서 변비나 가스나 설사가 번갈아서 나타나기가 쉬워요. 매실의 피르크산은 대장 근육층에 직접 작용해 연동 운전을 촉진하고 유기산이 장내 pH를 낮춰 유해균 증식을 억제도 하죠. 특히 클로스트리디움처럼 독소를 만드는 균은 산성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매실차를 꾸준히 마시면 설사의 원인이 되는 독성 대사물이 줄어들어요. 다만 만성 신부전 환자는 칼슘이나 인이나 유기산 대사가 느려지므로 매실 제품은 의사분들의 상담 없이 드시는 거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혈당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매실의 당부화 지수는 과일류 중 비교적 낮은 편인데 절대로 무혈당 식품은 아니죠. 설탕 시럽과 함께 들어가기에 혈당 지수, GI 지수가 55 이하인 생매실 자체와는 달리 매실청의 GI는 65에서 70까지 올라가요. 그럼에도 매실이 혈당 스파이크를 누그러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는 다량의 폴리페놀이 장벽에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 즉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설탕이 섞인 매실청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폴리페놀 효과를 상쇄할 수가 있으니 희석 분할 섭취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한편 매실에 풍부한 말산이나 카테킨은 관절 내부에 모인 염증 사이토카인을 낮춰줘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한다는 동물 실험 보고도 있어요. 이것이 약 효과만큼 강력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과 체중 관리에 매실차를 곁들이면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굳은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체험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관절 통증이 심한 날은 뜨거운 물 200ml에 매실청 반 스푼, 생강즙 몇 방울을 추가해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체내 혈행이 늘어나면서 진통제 없이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완화 효과를 느낄 수는 있어요. 매실과 궁합이 뛰어난 재료로는 생강 외에도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있어요. 해조류 속 수용성 식이섬유 알긴산은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데, 매실의 유기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면서 알긴산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 독소를 끌어안고 나가는 시너지가 만들어져요.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매실 미역 냉국을 만들어 드시면 갈증 해소, 변비 완화,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갖가지 효능을 듣고 나면 그럼 매실은 많이 먹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음식은 어디까지나 용량 반응 곡선이 있어요. 매실청 원액 하루 30ml, 매실주 소주잔 1잔, 매실 장아찌 2-3쪽이 일반적인 권장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산독 증상으로 속쓰림, 설사, 치아 부식이 나타날 수 있고, 특정 약물, 예를 들면 와파린 계열, 혈당 강화제, 상호작용해서 약효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있어요. 특히 와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결핍을 막기 위해 채소 섭취가 필수인데, 매실이 과도한 위
위 산도 상승을 일으켜서 위장출혈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그 양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숙성 용기 위생 문제도 중요해요. 매실을 담글 때 유리병을 끓는 물에 10분 이상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한 뒤 사용해야 곰팡이나 효모 번식을 막을 수가 있겠죠. 숙성 과정에서 가스가 차오르면 병뚜껑을 살짝 열어 가스를 빼주고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병목까지 잡균이 달라붙지 않도록 종이 타월로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관 온도는 15도 이하가 이상적이고 25도 이상에서는 효모 발효가 과도해서 술맛이 강해지고 식초화가 빨라지겠죠. 매실을 꾸준히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담즙 유출 이상으로 흑색변 또는 회색변을 본다면 단순 위장 문제로 넘기지 말고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안전하죠. 췌장암 초기 증상과도 겹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허리 중간에 찌릿하게 아픈 느낌이 동반되면 췌장, 담도, 간 기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실을 드셔도 소화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단순 과식이 아니라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아니라 소화효소 분비 장애, 담관 폐색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숙성기간 지키기, 희석, 분할 섭취, 궁합식품 구분, 개인주랑 맞춤 영양 조절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매실은 속을 달래주는 소화제이자 관절 통증을 누그러주는 자연 진통제,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 몸 상태를 꼼꼼히 관찰해서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보시고 평소에 복용 중인 약이나 기저질환과의 상호작용은 주치의와 꼭 항의해 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만 관리한다면 매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에요. 전 세계 위암 발병률 1위,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듣기만 해도 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치매, 암, 당뇨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렵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것 같은데요.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종류도 다양하고 또 그만큼 원인도 다양하지만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의 주요 원인이 유전이 약 5%, 흡연이 20%, 식습관은 무려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 하루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식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암 환자의 경우 발병 원인 대부분이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좋은 식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들이기 전에 나쁜 식습관을 먼저 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육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우리 집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혹은 늙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야. 힘을 쓰려면 고기를 매일 먹어줘야 돼 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습니다. 육류를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감소증을 줄일 수 있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철분, 아연,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육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류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일까요? 개인의 성별, 체중,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 평균 6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60g을 예로 들자면 달걀 하나 정도의 부피인데요.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불고기 등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60g 이상은 드시게 될 겁니다. 60g을 초과한 나머지는 단백질로 흡수되지 못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좋은 물질도 있겠지만 나쁜 물질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으로 보내지게 되면 장에는 무리가 갈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면역력이 높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된다면 장은 고통받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산균 같은 경우도 변비나 설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드셨는데 요즘에는 장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유산균 섭취를 많이
많이 합니다. 이렇듯 장과 면역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문제가 없지만 육류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고지방 육류의 섭취보다는 닭가슴살, 해산물 같은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채소에도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육식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오랜 식문화를 바탕으로 음식에 맞는 소화기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장이 길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식물성 단백질이 잘 맞다고 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적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제 같은 영양소들을 아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암 예방에 매우 유용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대표적으로 콩, 견과류, 감자가 있고 그 외에도 브로콜리, 청경채, 귀리, 토마토, 버섯, 시금치 등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단백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콩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암의 발생률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콩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흡수율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이 두유로 마시거나 두부로 만들어 먹는 것인데 이 방법은 65%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95%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된장이나 청국장, 나토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과 콩 단백질이 발효되면서 만들어내는 펩타이드 성분이 결합해서 암의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발효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콩에 이소플라본 성분이 유방암을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캔서 스펙트럼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콩 이소플라본을 자주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26% 정도 더 낮았고 또 폐경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28% 감소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생존자의 경우 유방암 재발 위험이 18%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소플라본의 하루 섭취량이 60mg일 때 재발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이지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나 음식을 먹을 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습관 두 번째는 빠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10분 이내에 식사를 마치고 또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단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것만으로 위암이 걸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 식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빨리 먹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는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국이나 물에 말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말아 먹게 되면 제대로 씹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합니다. 위는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반복이 되면 위가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죠. 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꼭꼭 씹어서 음식물 덩어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국과 밥을 따로 먹어서 음식이 빠르게 넘어가지 않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 두 번째는 당연히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되겠죠. 저는 어릴 적부터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반대로 빨리 먹는 것이 오히려 힘든데요. 빠르게 먹는 습관이 이미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면역력이 좋고 젊은 날에는 모르고 지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채기가 느껴지는 게 씹는 횟수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음식물은 침과 충분히 섞여야 살균이 되고 부패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입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야 하고 침샘이 분비될 수 있도록 저작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천천히 씹는다면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와 소화효소가 잘 결합이 되고 위장에 있는 소화효소와도 쉽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암 예방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흡수에도 용이하고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것을 늦출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각종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좋고 30회 이상 씹을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급하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밥의 양을 줄이더라도
때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요. 일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급해지고 빨리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야식을 몇 번 정도 드시나요?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야식입니다. 24시간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하죠. 게다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새벽까지 문이 열려있는 식당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식을 찾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야식은 고열량, 고지방에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고 술까지 곁들이는 경우가 많죠.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고강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날엔 보상 심리까지 작동하면서 더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소화될 틈도 없이 쓰러지듯 잠을 자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에서는 남성과 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저녁 9시 이후에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잠들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나 더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밤늦게 음식을 먹은 내장기관은 잠들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비만,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야식은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습관이 됩니다. 만약 회식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로 드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바로 잠들기보다는 짧게라도 걷거나 서서 소화를 시키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식탁 위를 무지개색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매 끼니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서 드시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암협회에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5-a-day라는 공식 구호도 있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가 가진 천연 색소가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빨간색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초록색은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된 암의 위험도를 낮춰주며 노란색은 항암 효과와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라색은 암 성장의 억제 효과, 흰색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예방과 강한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잎, 줄기, 뿌리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제철에 나오는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과식은 금물입니다.